안녕하십니까. 매주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을 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업하는 교수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개인 카톡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무역계약과 관련된 국제무역사 1급, 소위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2018년도에 2월 달에 시행된 41회 무역 계약 문제입니다. 전체 무역 계약 파트에는 40문제가 출제되고, 그 중에서도 무역 계약 조건이라든지 인코텀스, 또 지금 일본에 보는 것과 같은 비엔나 협약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8문제 정도가 나오고, 운송과 보험에 각각 6문제씩 해가지고 12문제로 해서 40문제가 나와 있고, 요 40문제가 각각 한 문제에 2.5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점 미만일 경우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네 파트, 소위 무역 규범과 무역 계약, 무역 결제, 그 다음에 무역 영어,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을 시험을 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각 과목별 꽈락 4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직 D파트에 나오는 운송과 보험은 우리가 자세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결제하고 운송과 보험을 끝내고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은 주로 이제 무역 계약 조건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인코텀스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면은, 자, 비엔나 협약이라고 되어 있죠. 비엔나 협약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답을 먼저 보지 말고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CISG로 일반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CISG는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해가지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명은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에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소위 국제무역법위원회라는 언시트럴에서 국제 물품 매매에 대한 통일 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 협약안을 입안한 다음에 1980년도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서 통상 국제 물품 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88년도에 가입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에 협약에 가입했고 2005년 3월에 사인을 소위 발효해서 정식 체합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뭐 CISG라고도 하고, 혹은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ISG와 비엔나 협약을 헷갈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CISG가 비엔나 협약이고 비엔나 협약이 CISG입니다. 자, 여기에 지문을 보면은, 자, 동협약은 국제계약에 적용되며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기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동협약은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두 국가가 모두 최악국인 경우에 적용되며 1개국만 최악국인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자, C. 동협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최악국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동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자동 적용된다. D. 동협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인인지 여부를 묻지 않지만 계약이 상사매매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상사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대표적인 것이 무역계약과 같은 것들이고, 민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정려, 상속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여기서 보면은 C와 D가 틀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린 거로 됐냐면은 X표를 쳐야 되네요. 정답으로서는 CD지만 틀린 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 AB는 비엔나 협약에 대한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지문을 통해서 소위 비엔나 협약을 학습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 추세를 보니까 비엔나 협약하고 관련된 것이 넓게 보면 한 5문제 이상, 아니면 비엔나 협약 자체만의 문제는 보통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 협약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그 청약과 성락에 관련된 것은 전부 이 비엔나 협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엔나 협약의 그렇게 폭넓게 본다면은 비엔나 협약 문제가 무역계약 파트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비엔나 협약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좁게 보면은 뭐 2문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3문제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왜 틀렸냐 하면은 C는 동협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최악국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동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적용된다. 이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은 강행법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상사계약을 하면서 적용하기로 합의를 해야지만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 합의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엔나 협약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코텀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서 합숙했던 뭐 비엔나 협약 이런 것도 결국은 당사자들이 계약 시에 그 중거법으로서 적용하자라고 합의했는 경우에 소위 적용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만약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계약은 계약 자체의 원칙 혹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해서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 적용을 배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왜 틀렸냐 하면 동협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인인지 여부를 묻지 않지만, 맞죠? 계약이 상사매매인 경우에만 아니고 상사계약 및 민사계약에 모두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1번에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뭐 비엔나 협약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 거의 한 문제에 1분, 길어도 2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지문이 길다든지 해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그냥 바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1분에 한 문제를 체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또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뭐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2분, 3분 안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분에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켜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문제를 읽고 바로 지문을 할 때 뭐 명확하게 눈에 틀리는 것이 들어온다면은 그 틀린 것을 이제 배제하고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비엔나 협약에서 의 청약과 성락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은, 자, 우리가 청약과 성락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자, 1번, 청약은 그것이 비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청약의 효력은 도달주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청약에 유기한이 없는 경우,
피청약자의 승낙 발신 전에 청약자가 청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피청약자에게 하더라도 취소는 불가능하다. 3번 청약에서 정해진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도착된 성약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4번 청약의 조건을 추가, 제한 또는 변경을 한 성약은 청약의 거절음이 반대 청약이다. 자, 이건 우리가 전부 학습했죠. 맞고, 그 다음에 1번도 당연히 그 효력이 도달주의니까 맞고. 자, 지금 여기 정답은 2번인데 청약에 일반적으로 유효기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이제 유효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한 내에 소위 일반적인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한데, 유효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 피청약자라는 거, 우리가 청약을 하는 사람은 청약자라고 하고 오퍼러라 했고, 피청약자는 청약을 받는 사람 오퍼리라 했죠. 그래서 이 이제 청약을 받는 사람의 성낙 발신 전에 청약자가 청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피청약자에게 하면 취소는 가능하다. 특히 이와 같이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나면은 그 유효기간 내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이 청약에 유효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청약을 상대방이 소위 승낙하기 전에 다시 어떻게 그 청약에 대한 취소 표시를 피청약자에게 하면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비엔나 협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엔나 협약의 일부 내용이다 해서 이와 관련한 예시로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영어만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겁먹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the offeree는 피청약자라고 했었죠. The offeree may indicate assent. 자, 동의하다는 것이죠. 소위 이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performing an act. 자, 우리가 이것을 performing an act라고 해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의사 실현입니다. 거의 행동의 소위 이제 행동으로서 performing하는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청약을 내면은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다든지, 또는 반대 청약을 하면 반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의사 실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령 오퍼리가 그 피청약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오파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이어가 셀러로부터 오파를 받고 대금을 바로 지급해 버린다든지, 또는 반대로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은 셀러가, 그렇죠, 셀러가 거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 없이 바로 물품을 선적해버리는 소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의사 실현이라고 하고 있고, 그와 같이 이제 식직적인 이와 영어로 보면은 performing an act로 되어 있죠. 행동에 의해서 소위 실현한다는 이것을 우리 이제 의사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의사 실현은 뭐 such as 해가 나와 있죠. One relating to the dispatch of the goods. 자, 상품을 발송한다든지 혹은 그 가격에 대한 지급을 한다든지, 뭐 없이 노티스죠. 통지 없이, 오퍼러에게 통지 없이, 그죠? 통지 없이 소유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의사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 실현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선수금을 요청하는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수금을 송금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의사 실현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픈 어카운트를 요구하는 구매 청약에 매도인이 제품 생산을 완료하였다. 제품 생산만 완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까지? 선적을 완료하고 상대방에게 선적 통보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픈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무역 결제를 아직 학습을 갖다가 자세히 안 했었죠. 자세히 안 하면서 이제 소위 뭐 이 오픈 어카운트가 그야말로 열린 계정, 우리가 보통 청산 계정이라 하는데 장부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수없이 거래를 할 때 그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소위 장부에 소위 그와 같은 지급할 걸까 지급받을 것을 서로가 결제를 해놔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차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외상거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구매 청약에 대해서 매도인이 제품 생산을 완료한 것만 가지고는 승낙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제품을 선적하고 선적 통보까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이트 LC를 요청하는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한 내용을 통하여 사이트 LC를 개설했다. 자, 신용장을 개설한 것 자체도 대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청약의 내용을 직접 이행하는 그 순간에 승낙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우리가 의사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의사실현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해본 문제고 4번 문제에 보니까 무역거래에서 청약과 승낙이 청약과 승낙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기술로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청약은 계약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게 하는 행위다. 자, 그 상대방에게 바로 그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서큐를 내려단지 이와 같이 해서 오퍼라고 할 수 없고 소위 청약이라는 것은 이 오퍼는 당연히 계약 상대방의 계약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게 하는 행위이다. 맞죠? 그러면은 A가 맞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이 A만 알고 있는 것 같으면은 밑에 먼저 보면은 전부 A가 안 들어갔죠. A가 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틀렸다. 그럼 반드시 답은 뭐 밖에 없다? 2번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체결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습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볼게요. 청약은 그 제시된 내용과 매매 조건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opposite perform invoice는 견적 송장이라 그래서 매도인이 청약 시 주로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조건부 승낙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완전히 D가 완전히 틀렸죠. 그러면 D 들어간 건 무조건 틀렸습니다. 시험 칠 때도 예를 들면 그래서 조건부 승낙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한다. 땡. 그죠? 왜냐하면 카운터 오퍼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소위 청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승낙이라는 것은 무조건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D 들어간 거 일단 없어지고 뭐 아까 전에 물론 이제 A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 빼기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승낙의 방식이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 자, 우리 무역계약에서 일반적인 분료식의 낙성계약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4번 다음 문제 또 풀어. 자, 5번 문제 역시 지금 지문이 다소 깁니다만은 여러분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무역거래 당사자 AB 간의 의사소통의 결과로 올바른 것은 데가 있죠. 자, 의사소통은 모두 동일한 수단으로 진행되었으며 A가 매도인, 자, A가 매도인이고 B는 매수인, 자, A는 셀러고 B는 바이어로 가정한다. 국가별 상이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자, 비엔나 협약에 따른다라고 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2017년 11월 1일자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어떤 오퍼를 냈느냐 하니까 수량 10만 개에 대해서 단가 USD 해놨죠. 미 달러 1달러. 그 다음에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선적을 하는 오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18년 오거스트 1st 돼가 있죠. 그러니까 8월 1일자로 수량 10만 개의 단가 1.5불 그 다음에 계약 체결 1개월 내에 선적 제한을 했고 자,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A는 무시해도 좋겠죠. 첫 번째 받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B가 다시 A에게 4일 후에 그죠? 4일 후에 수량 20만 개 단가는 더 깎자. 물량을 늘리면서 단가는 깎자 거고 뭐 선적 조건은 똑같이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승낙으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서 벌써 단가도 틀렸고 수량도 틀렸기 때문에 일종의 B가 A한테 행한 그 A의 오퍼에 대해서 B가 A한테 행한 카운터 오퍼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A가 뭐라고 그 다음날 그죠? 하루 후에 수량 20만 개에 대해서 단가를 또 어떻게 상대방 바이어가 제시했는 단가에 대해서 그래는 못 팔겠다. 0.2달러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기타 조건은 똑같죠. 이렇게 선적 제한을 하니까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이 B가 A한테 했는 카운터 오퍼에 대한 A가 B한테 대한 카운터 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B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틀 후에 그죠? 오거스트 에이스라고 되어 있죠. 수량 20만 개, 단가 1.2달러에 대한 대금을 어떻게 TT로 송금했다. 송금 내용을 A에게 전송했다. 자, 승낙도 지금 하지 않고 이와 같이 TT로 바로 송금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TT라는 것은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송금을 할 때 전신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은행에서 소위 송금으로서 대금 지급을 지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항으로 송금해 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의사 실현이죠. 소위 상대방의 거래 소위 제의에 대해서 그대로 승낙을 하는 의미로서 대금을 송금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봐요. A와 B 간의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성립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벌써 이 조건으로 그죠? 마지막 조건으로 이 조건으로 지금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화 20만 달러 단가 1.2불 1개월 내에 선적하는 계약의 내용이 체결됐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의사 실현에 의해서 소위 이제 한쪽의 계약 제시에 대해서 계약 조건 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억셉트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앞에 거는 다 앞에 거는 지금 여기서는 뭐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요 두 개는 전부 카운터 오프하고 그 카운터 오프에 대해서 소위 승낙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런 건 사실상 여러분 시험 칠 때는 불필요하게 읽어볼 필요도 없죠.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사 실현이고 카운터 오프 승낙의 의미를 여러분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무역계약의 조건에 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다음은 무역거래의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자, 앞서 우리는 품질 조건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는데 자, TQ, 테일케일이라는 것은 곡물류 거래 시 금품 시기에 관한 조건으로 매도인에 비해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TQ는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그랬다. 그죠? 선적 품질 조건은 선적 시의 품질만 완벽하다는 것이 매도인에서 입증되면은 운송 중의 변질이나 이와 같은 데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선적지 품질 조건은 당연히 누가 매도인이 유리한 조건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죠. 잘못된 것은 1번.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봅시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품질 조건을 약정하는 방법 중 GMQ 조건, Good Merchantable Quality라고 그랬죠. 잠재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거래 시 흔히 채택된다. 맞죠? 이 잠재적 하자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GMQ 조건을 할 때 대상이 되는 물품은 냉동 의류라든지 그리고 프로전 PC, 냉동 의류라든지 혹은 목재, 팀볼,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밖에서만 봐서 외관상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 보고 나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그런 품질 방법이 GMQ 조건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분쟁 발생 시 입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filed sample, 우리가 샘플을 보낼 때 소위 그 품질의 소위 입증용으로 두는 견본을 filed sampl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래 목적물이 아직 생산되기 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매매를 선물 거래라고 하며, 그죠? 곡물류나 원유에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이 선물 거래라는 것은 일정 계약이 성립되고 그 인도는 한참 있다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선물 거래. 대부분 국제적인 곡물 시장, 그 다음에 뭐 이런 원유 시장 이런 경우는 전부 선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비교적 우리가 쉬운 이런 문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7번을. 자, 다음 중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 자, 또 역시 품질 조건 나옵니다.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매도인 입장에서 봉제왕과 같은 비규격적인 자파류는 same as the sample이라는 표현보다는 as per sample이라는 표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켓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리 선행 학습이 되어 있다면은 자, same as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죠. 그러나 as per sample은 be about to 혹은 equal to 대략적으로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위와 같은 봉제왕구 같은 경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TV나 이와 같은 가전제품 또는 일반 공산품과 같이 완전히 똑같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as per sample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소위 이 마켓 클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켓 클레임이라는 것은 보통 상대방이 물품의 하자가 조금 있어도 시장이 좋을 때는 그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데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사기하고 물품을 수입했을 때 그 시차에 의해서 계약 체결할 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막상 수입하고 나니까 또 같은 수입업자가 여러 명 수입을 해가 뭐 경쟁이 과열됐다든지 또는 인기가 없어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위 그 클레임을 걸기 위해서 사소한 하자를 문제로 삼아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 우리가 마켓 클레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마켓 클레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클레임 머찬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마켓 클레임이라기 때문에 소위 이와 같은 표현을 써야지만이 마켓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샘플을 받은 당사자가 그 형태나 색상 또는 규격이나 소재 등의 물품 명세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제시하는 견문을 카운터 샘플이라고 한다. 오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시 카운터 샘플이라고 한다. 다음에 ISO, KS 등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것은 Sales by Grade, 우리가 소위 규격 매매, 등급 매매라 그랬죠. 그 다음에 FAQ, GMQ, USQ 등의 조건은 주로 공산품 거래에서 활용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주로 벌크 카고, 소위 이제 농산물, 수산물 이런 조건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품질 조건과 관련된 문제. 자, 8번은 수량 조건과 관련된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데가 있습니다. 자, 먼저 piece, each, set, dozen 이런 건 전부 각각의 어떤 낱개로 소위 되는 상품에 있어서 계산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CBM, CFT 우리 CBM은 큐빅 미터, CFT는 큐빅 피트 해가지고 소위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 맞죠. 그 다음에 TU는 20피트 컨테이너 단위를 TEU라 그럽니다. 앞에 T는 20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equivalent unit 해갖고 우리 컨테이너 보통 여러분이 보는 컨테이너 큰 거 말고 작은 거, 큰 거는 FEU라 그래서 40 equivalent unit입니다. 그래서 그 딱 반이 되는 컨테이너를 TEU라고 한다. 그 다음에 wireless close, 자 배웠죠 우리가 가부적 용인 조항.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 시 수량이나 금액 또는 단가 앞에 사용하는 about나 혹은 approximate는 대략 약이라 해서 10%를 허용한다 그랬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FLC 거래 시 벌크하고 uncountable은 10% 가부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이와 같은 벌크하고의 경우에는 5%의 가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F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이건 사실상 조금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하나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무역 계약 조건과 관련되는 것이 나왔죠. 앞에 품질 조건 2개 나왔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음 중 무역 계약의 선적 조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선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 할부 선적, 분할 선적, 환적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이 알아둬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할부 선적 조건의 신용장 거래에서, 자, 할부 선적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정해진 분량마다 그 정해진 기간마다 선적하는 것을 할부 선적이라고 그랬죠. 분할 선적하고 여러분이 오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할 선적은 소위 전체 물량을 수출업자가 임의대로 허용할 경우, 분할 선적을 허용할 경우에는 선적 기일 내에 임의로 그냥 선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부 선적은 매 회차 선적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할부 선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부 선적의 조건은 신용장 거래에서 어느 할부 부분, 그렇게 어느 할부 부분의 이 말이죠. 그러니까 1회차부터 가령 5회차까지 있다 하면 그 1회차에서, 예를 들면 1회차의 선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할부 부분만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이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할부 선적의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죠. 할부 선적의 경우에는 가령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정해진 시기에 나누어서 선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회차, 2회차는 정확하게 선적하고 3회차를 선적 못했다? 그러면은 3회차 이후 남았는 부분 전부 무효. 만약에 5회차까지 정해졌는데 1회차부터 선적을 못했다? 나머지 5회차까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해당 부분의 어떤 할부 선적에 대해서만 무효가 아니고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할부 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답 1번이 잘못됐죠. 정답이 잘못된 것은 1번. 자, 두 번째 한번 봐요. 신용장에 분할 선적 금지의 명시가 없는 한 분할 선적의 허용장이 없어도 분할 선적은 인정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직 선화증권에 대한 자세한 학습은 안 했습니다만은 수치 선화증권의 양식을 사용하여 선적 후 선적되었음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온보드 노테이션을 표기한 본선 적재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그 선적 완료 부기의 표기일을 선적일로 본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신용장에서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선적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 선적을 일단 5월 5일은 뭐 통상적인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5월 3일쯤 그냥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겼어요. 실제 선박이 실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5월 5일 날 사실상 물품이 배에 선적됐다 하는 날짜가 표시되면 실제 그 날짜가 뭐냐면 선적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들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수치 선화증권이 아니라 무슨 선화증권? 적재 선화증권 혹은 선적 선화증권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순히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기는 것만 가지고는 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는 적재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실제 적재되었다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이것이 실제의 선적일로 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애프터 비포는 당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 이거는 앞서 학습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1번.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지금 인코텀스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인코텀스는 현행 2020이라 그랬죠. 자, 앞에서 우리가 학습할 때 2010에서 바뀐 것이 몇 가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DAT 조건이 없어지면서 DPU 조건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그 DAT를 대체하는 DPU 조건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 반드시 수출업자가 보험에 들어줘야 될 CIF와 CIP에서 인코텀스 2010에서는 보험 조건이 최저 담보 조건, 즉 ICC-FPA나 ICC-C를 들어줬으면 되지만 2020에서는 CIF는 그대로인데 비해서 CIP의 경우에 있어서는 ICC-C가 아닌 ICC-A 혹은 ICC-AR 조건으로 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 크게 보면 일단 그 두 가지예요. 그 이후에는 인코텀스 2010과 2020이 별다른 내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인코텀스 2010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 2020에 이제 나온다면은 교수님이 지난번 2월 달에 쳤는 문제를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2020으로서 문제가 출제되었지 싶은데 2010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바뀌는 거만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면은 인코텀스 2020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인코텀스는 거의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 푸는데 거의 30초 내에 풀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여러분이 풀 때는 거의 30초 내에 한 문제 정도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코텀스 2010에 대한 설명,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가지 정형거래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 소유권 이전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거는 맞아요. 지금 11가지도 맞고 2021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맞는데 인코텀스에서는 뭐가 없냐면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속기 쉬운데 이런 거는 맞죠. 지금 맞는데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래서 A 틀렸다. 그럼 A 들어간 것 일단 다 꺼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B, C 둘 중에 하나 맞는데 B는 2번이나 4번. 자,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맞다. 그러면 자, 국제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국내 매매 계약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맞다.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반 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없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 틀렸다. 이것도. 그럼 C 들어간 거 틀렸다 보면 되겠죠. 그럼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B, E. 그럼 D도 틀렸겠죠. 당연히. 뭐 안 읽어봐도 사실 여러분 시험 칠 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코텀스를 적용하기로 하면 해당 인코텀스 조건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특약을 정할 수 없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스보다 앞에서 우리가 비엔나 협약의 적용 문제도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당사자 계약 자체의 원칙, 당사자 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인코텀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코텀스 조건에서 규정과 조금 다른 내용은 특약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이 사실상 시험 문제 실 때는 읽어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E는 역시 맞겠죠. 지금 물품의 인도 장소, 인도 방법 및 위험의 이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내가 여러분들이 인코텀스를 이해할 때 이와 같은 위험 이전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의 소위 시기하고 관련된 문제 각별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오늘 전체 뭐 문제를 끝까지 다 풀고 싶은데 전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 지겨울 거로 생각해서 일단 여기서 한 카트 끊고 그 다음 학습 차에 또 1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수고하셨습니다.